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87회 정기세미나 두 번째 연설을 맡은 전동수라고 하고요. 오늘 저의 발표 제목은 기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5G 이동도시 비디오 레이디오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지능형 통신 배속교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시작한 지 2년 되지 않은 좀 새내기 연구자고요. 지금 현재 연구 분야는 이제 5G와 관련된 이런저런 분야를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예스에서 이제 학술조례부 부회장을 맡았고 올해는 예스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는 예스의 회장으로 여기 온다기보다는 한 명의 주니어 연설을 접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태도,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세로 제 발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1988년생 계신가요? 계신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동통신,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덕선이처럼 다 무선전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휴대전화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최초의 휴대전화 가격이 폰의 차 한 대 가격과 똑같았어요. 그만큼 당시에 최초의 휴대전화, 원시 휴대전화는 정말 부르주아들의 그들만 수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요즘 지하철 풍경을 보면 다들 책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죠. 사실 이것도 되게 옛날 거예요. 요즘 다 피처폰 안 쓰고 스마트폰 쓰죠. 이렇게 그들만의 세상이었던 휴대전화가 우리의 이동통신, 그다음 우리의 모든 일상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 이동통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당장 일주일도 안 남은 4월 5일에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갤럭시 S10 5G 핸드폰을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어제 딱 SKT가 5G의 요금제, 세계 최초로 5G의 요금을 매기는 거를 또 정부의 인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5G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이 시국에 제가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 앞에서 5G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에 제가 이 발표의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선통신의 기본 원리랑 그 다음에 이동통신, 그 다음에 사업자, 통신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이라는 걸 통해서 이동통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술적 관점을 위한 5G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 발표는 조금 학술적이에요. 조금은 이론적인 내용 나올 거고 여러분들한테 무선통신과 이동통신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5G에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5G가 뭔지 들으러 왔는데 내가 앞에 게 뭔지, 무선통신이 뭔지 왜 알아야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이 기술적 관점이죠. 사실 5G를 설명하는 데는 뭐 사회적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관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경제적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기술적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5G가 어떤 모습인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러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이 5G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도 굉장히 잘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5G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꾸는 이동통신 기술이 어떤 것인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선통신의 기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전작가분들은 1장의 내용 아마 좀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 재미가 없을까봐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화 키패드를 열고 안드로이드는 위에 번호, iOS는 아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참고로 T전화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기본 전화 어플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화면이 여러분들 뜨실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떤 거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 상태에 있는지, 어떤 통신, 얼마나 좋은 품질의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것들은 통신 전공자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세미나 진행하면서 여기 각각에 있는 숫자와 문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해석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통신을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참고로 여기서 PCI라고 써 있는 부분 혹은 피지컬 셀 아이디어 써 있는 부분이 191인분인가요? 네. 191인분들은 지금 SKT를 쓰고 있는 분들이고 저랑 같은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같은 통신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PCI 정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이거 제가 앞으로 제 세미나에서 5번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 뜨거운 아래 멀리 디스플레이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제 발표랑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세미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무선통신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통신기가 전파를 쏘고 이제 수신기에 전달해서 수신기가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전파에다가 정보를 담다고 했죠. 이 전파는 어떤 걸까요? 전파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전자기파, 이 파동이라는 거에다가 정보를 담는 건데 주파수가 3kHz부터 3000GHz 사이에 있는 걸 전파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전파를 통신에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성통신은, 이동통신은 굉장히 좁은 영역의 전파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파라고 하는 파동에다가 우리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내는 정보, 통신기가 보내는 정보 X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신기가 받는 정보 Y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Y가 X랑 똑같을까요? 그럼 무선통신이 굉장히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하드웨어에는 잡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용한 통신에서는 우리가 보낸 정보에다가 잡음이 더해진 형태로 받는 정보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파를 쓴다고 했는데, 전파라는 거는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전기중을 전파하면서 차단되거나 반사, 불절, 산란, 회전 등 파동이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현상을 겪게 되면서 전파라는 거는 처음 보낼 때보다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파가 공기적으로 전파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고요. 결론은 우리가 받게 되는 수신 신호 Y는 보내는 정보 X에다가 뭔가 모르는 채널이 곱해졌고 뭔가 모르는 잡음이 더해진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받는 Y로 어떤 X가 보내졌는지 유추하는 게 우리가 무선통신의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방정식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1차 방정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정보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행렬로 되어 있죠. 굉장히 행렬은 바로 풀 수가 없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신호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냐, 이 방정식을 풀어서 Y를 보고 X를 어떻게 찾냐가 무선통신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을 정의하면은 전파에다가 정보를 실어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파를 쓰는 건 알겠는데 전파의 정보를 어떻게 보낼까요? 바로 전파를 어렵지 않아요. 전파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면 됩니다. 전파의 성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전파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전파를 분류할 수 있다면 각각의 전파에다가 00, 01, 10, 11 네 가지 비트를 담을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전파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2의 2승이니까 총 네 가지 변수를 표현할 수 있고 2비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16가지 서로 다른 전파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게 과정, 즉 4비트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64가지 서로 다른 전파를 만들 수 있다면 6비트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컴이 어떤 걸 정확히 아실 거면 질문해 주시고, 이 컴이라는 내용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몇 컴을 쓰고 있냐 했을 때 전파를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전파를 분류할 수 있느냐, 즉 한 번에 몇 비트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컴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전파로 표현하는 과정을 변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조가 있으면 복조도 있겠죠. 수신기에서 받은 전파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신호 0011로 복원하는 과정을 복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뎀이란 말 들어보셨죠? 모뎀이 뭐냐면 이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즉 변조와 복조의 합성으로서 그냥 신호를 전파로 바꾸고 전파를 다시 디지털 정보를 바꾸는 이런 장치를 우리는 모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 처음 화면으로 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EARFC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써있는 넘버가 내 신호가 지금 어떤 채널을 쓰고 있는가, 즉 어떻게 전파해서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를 우리가 구분해 놓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MOD, 모드 혹은 컴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숫자가 써있죠. 여기 64라고 써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전파를 6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60를 보낼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컴 같은 경우는 핸드폰 OS에 따라서 오른쪽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이폰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TE 그냥 부분 들어가서 셀 부분 들어가면 이것저것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어떤 변조 방법을 써서 한 번에 몇 비트를 보내는지 표현하는 게 이 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통신 상태에 따라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신 성능이라고 한번 평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아까 모든 하드웨어는 잡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내고 나면 잡음이 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원래 보낸 신호보다 잡음이 클수록 내 신호의 품질은 안 좋게 될 거고, 잡음이 작을수록 품질은 좋게 되겠죠. 우리가 이 신호의 품질을 잡음과 신호의 세개의 비로, 로그의 비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 증가하면은 10배 증가한다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잡음보다 신호 세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신호의 품질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신호를 받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높은 전송률, 즉 빠르게 정보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신에서 높은 전송률을 얻으려면 신호의 품질이 좋아야 돼요. 왜 좋아야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택시 민지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쩌다가 자동적으로 시민지로서 화질이 성장해 나빠져서 나갈 것입니다. 풀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쁜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화질 부지가 돼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튜브 보면 자동적으로 화질이 좋아졌다 저아졌다 하는데 내가 지금 받는 신호의 품질이 만약에 좋은 상태다. 그러면 전파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전파를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만큼 한 번에 더 많은 전파 가디스를 보낼 수 있고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더 많은 비트를 보내니까 그만큼 높은 속도가 있어서 720 화질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신호의 품질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전파 구분이 어렵죠. 전파들이 서로 겹치고 잡음이 세니까. 그러면 한 번에 저 낮은 비트를 보낼 수 있고 속도가 낮아지니까 240 화질로 갑자기 낮춰지게 되는 겁니다. 즉 유튜브는 내가 지금 신호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그 용량의 적절한 화질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높은 화질, 높은 영상을 얻으려면 신호의 품질이 그만큼 좋아야겠죠. 네, 그래서 휴대전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휴대전화에서 보는 이 디버그 화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RSRP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지금 RSRP 확인해 보셨을 때 여기 있는 범위 중에서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처음 전파를 쐈을 때보다 우리 내가 받은 전파가 얼마나 나빠졌냐를 파악하는 정보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라고 그랬으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배, 즉 보낼 때보다 내가 지금 받는 전파는 1억분의 1 정도의 세기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1억분의 1 세기 갖고 우리가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만약에 70, 마이너스 70대에 있다면 지금 신호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다. 1000만분의 1밖에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90대가 있다. 그러면 10억분의 1밖에 약해졌다. 그만큼 내 신호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굉장히 갑자기 핑이 안 터지거나 신호가 안 잡힐 때 한번 이거 켜보세요. RSRP가 마이너스 90보다 더 작다 하면은 아 여기 지금 커버풀이 굉장히 안 좋구나 하고 역사를 할 때 투덜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품질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마이너스 70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선통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파수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모든 전파 신호는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파동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등을 일으키면서 간섭을 일으키겠죠. 근데 서로 두 명의 사람들이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간섭을 일으키면 그만큼 서로의 신호 품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되면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해서 간섭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전파를 포리에 변환이랑 하게 되면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다른 주파수를 쓰면 겹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비슷한 주파수를 쓴다. 이렇게 주파수가 겹쳐버리게 되면 그만큼 서로의 신호에 간섭을 하게 되고 신호의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만 있으면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한테만 지금 할당된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한테만 할당된 주파수를 우리는 대역폭, 영어로는 밴드위스라고 하는데요. 즉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차에 표시한다면 이 대역폭은 차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선이 넓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차가 가겠죠. 즉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만의 주파수가 넓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광적은 말 그대로 내가 쓰는 대역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광대로 쓰지 않을 때는 2차선 쓰고 있는데 광대로 쓰고 있다. 대역폭이 넓어지면 4차선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2배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광대역이 왜 속도가 빠른지 그걸로 알 수 있겠죠. 결국 대역폭을 늘리는 것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를 늘리는 것이 전송 속도가 높아지는 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파수 자원은 이렇게 서로 안 겹치게 촘촘히 배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 저는 주파수는 다이아몬드 혹은 그 이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5G 주파수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경매가 들어갔어요. 5G 주파수의 100MHz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1조요. 누가 스포 해버렸는데요. 다 100MHz 가격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10년 쓰는데 1조 원이에요. 사실 KT의 1년 순이익이 1조 원인데 KT가 1년 순이익을 전부 다 주파수에 쓸 만큼 주파수는 굉장히 귀한 자원인데요. 사실 5G뿐만 아니라 LTE 때는 더 있습니다. 20MHz밖에 안 되는데 1조 원이었어요. 이만큼 주파수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자원 중에 하나다. 혹은 가장 비싼 자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주파수가 서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되어 받아야 한다. 그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LTE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몇천 원 쏟아내서 주파수를 할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하나하나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각각 할당받았고요. 이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조금씩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을 다른 밴드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한 번에 10MHz, 20MHz씩 대역폭을 돈을 주고 나라에서 샀다. 우리 통신사들은 이 대역폭으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파수가 겹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화면에서 밴드 혹은 밴드위스가 써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MHz가 써있는데요. 지금 LTE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넓은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20MHz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좋은 대역폭을 받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10MHz나 15MHz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TE가 최신으로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다 내 핸드폰이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MHz 내가 갖고 있다. 핸드폰을 바꾸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대역 번호, 서로 다른 어떤 주파 대역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20MHz 갖고 있으면 나는 좀 더 높은 속도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첫 번째 일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테나인데요. 사실 지금 이 공간 안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나한테 할당된 내가 쓰고 있는 전파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파들 중에서 바로 모든 전파가 주파수를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가 안나면 그 주파수만 이 주파수의 전파만 받을 수 있는 어떤 필터가 있으면 이 주파수의 정보만 내가 받을 수 있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되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만 받거나 혹은 이 주파수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수많은 전파들 중에서 우리는 이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면 내 정보만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무선 통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우리가 하나만 쓴다 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정보가 보낼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안테나를 두 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에 보낼 수 있겠네요. 안테나를 만약에 4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안테나를 쓰면은 주파수가 좀 다르게 하면은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 전송 속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더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방법은 1장부터 5G까지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개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정보를 다양하게 바꾸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더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겠죠. 즉, 더 높은 변조 기법을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더 넓은 대역폭. 지금 나한테 더 넓은 주파수 할당받으면 더 넓은 차선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전송 속도가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안테나를 쓰면 한 번에 더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 3가지가 5G까지 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동통신입니다. 무선통신과 뭐가 다를까요? 자, 왼쪽에 무선에는 무선전화를 쓰고 있는데 요즘 우리는 무선전화를 쓰고 있죠. 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통신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전화 받는 손모양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 초딩들은 손모양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유선전화를 썼기 때문에 전화 받는 손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무선전화를 썼기 때문에 전화 받는 손모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동통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느냐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사물에다가 사물 중심의 기술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다가가는 이제는 사람 중심의 기술을 바뀌었다. 이 기술의 변화의 핵심이 이동통신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의 기본은 기지국이라는 건데요. 제가 기지국이라고 말했죠. 기지국은 뭐냐면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그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중계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기지국 사진인데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건물 옥상 이런 거 하나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런 걸 봤다. 그러면은 신호 한번 재보세요. 기지국이 직방으로 나를 보고 있죠. 전파 그만큼 안 바뀌겠죠. 신호 품질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중요한 거 이따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파는 멀리 갈수록 이것저것 보다 보면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통신할 수 없는 정도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멀어질수록 전파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지국이 어느 정도 양호한 품질로 반말기와 통신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커버리지라고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핵심 구조는 셀룰러 구조라는 건데요. 사실 셀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세포인데 그냥 하나의 기지국의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셀룰러 통신은 뭐냐면 전체 서비스 영역을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지국이 여러 개 셀룰로 나눠서 커버한다 이런 방식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결국 왜 셀룰러 통신을 쓰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오늘 현재 강남역 사거리만 있는 기지국 몇 개는 있을까요?
제가 오늘 조사를 바로 해서 오늘 실시간 정보를 가져왔는데 1744개가 강남역 사거리에만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 것 같겠죠. 강남구에는 16,000개가 있고 서울시 전체에는 17만 개가 넘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지국과 더 많은 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기지국들 사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파를 위한 사이트 가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것만 봐도 서울시에서 유동인구가 몰집된 게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청 마곡 쪽 몰려있죠? 신촌 홍대 몰려있죠? 강남 쪽 몰려있죠? 등등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동 기지국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축제나 페스티벌처럼 갑자기 예상치 못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통신이 어려지기 때문에 통신사는 임시로 이동 기지국 할당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희 휴대전화 알아볼게요. 지금 보면 아까 PCI, 이게 피지컬 셀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 독진 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내가 지금 전 세계 하나뿐이 어떤 셀과 어떤 기지국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정도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통신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같은 셀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동통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접속입니다. 사실 이 다중접속이 뭐냐면은 하나의 기지국에서 우리가 한 명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통신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무선 통신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무선 다중접속 기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아까 선이가 파이 얘기했었는데 통신도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주파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통신 자원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게 다중접속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중접속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통신의 발전 여러분들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즉 1G부터 5G까지의 발전은 이 다중접속 기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1G부터 4G까지가 기술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중접속 기술이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동통신 기술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바뀌었는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가장 쉬운 거 설명드릴게요. 다중접속 기술의 조상님이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분할해서 다중접속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파수 대역폭이죠. 대역폭을 서로 간섭이 되면 안 되니까 안 겹치게 서로 다른 주파수를 서로 다른 사용자한테 할당하면은 이 주파수만 가지고 한 명의 사용자가 통신하게 되겠죠. 되게 간단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 주파수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선을 나눌 수 있는 차선이 차가 한 대는 갈 수 있는 정도 돼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일정 수 이상으로 주파수를 못 나누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 수가 한정된다라는 게 이 주파수 분할의 단점이고요. 그러면 주파수의 반대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이제는 시간을 나눌게요. 이건 더 쉬워요. 그냥 이 시간대에는 너한테 보내고 이 시간대는 너한테 보내고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더 쉽죠. 그래서 시간은 주파수보다 좀 더 잘게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잘게 쪼갤 수 있어서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시간대에 서비스 받지만 이 시간대에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죠. 정보가 끊겨요. 우리 음성통화 옛날에 하나 끊긴 적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시간 분할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 혹시 여중에서 좀 90년대 초반 혹은 뒤3 분들은 CDM이란 말을 한 번씩 꼭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중접속 기술 방식인데요. 혹시 여기서 여기 지환이랑 영준이 형이 영어로 대화해볼래요? 그 다음에 영원 누나랑 재현 누나가 러시아어로 대화해볼래요? 했을 때 서로 같은 시간대에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언어가 다르면 서로 별로 간섭을 안 받겠죠. 서로 대화가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이 코드 분할 다중접속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다른 언어, 다른 코드를 할당받으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고요.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점은 주파수와 시간을 그대로 100%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송 용량이 커요. 전송 속도가 주파수 분할 때보다 10배, 20배 이상 강하고 말 그대로 보안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암호를 모르면, 코드를 모르면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CDMA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OFDMA. 이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 다시 주파수 분할이 부활했어요. 근데 주파수 분할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주파수를 한 번에 몇 개 이상 못 나누기 때문이죠. 근데 이 OFDMA는 뭐냐면 주파수를 서로 겹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 겹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주파수를 잘 적당한 간격만 만들면 간섭이 0이 되는 서로 직교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죠. 사인과 코사인 서로 내접하면 0이죠. 겹쳐 보이지만 같은 원리예요. 보기 겹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겹치지 않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굉장히 촘촘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용량이 극대화가 됩니다. 사실 이 OFDMA란 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까 말고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이 OFDMA가 뭔지만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LTE의 절반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LTE의 절반을 이해한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요.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좀 쉬운 내용이에요. 통신사는 뭐 하는 애들인가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신호품질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신호품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통신사는 누구한테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해줄까요? 사실 그냥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품질 나쁜 사람한테 더 많이 할당해야 얘가 좀 잘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통신사는 절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통신사는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신호품질이 좋은 애한테 더 많이 할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통신 품질이 좋을 때 전송 속도가 더 좋죠. 그러니까 통신 신호가 좋은 애한테 자원을 몰빵하고 갑자기 바뀌었어. 얘가 더 좋아졌어. 얘한테 자원을 몰빵하면은 통신사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는 너네한테 이렇게 많은 전송 속도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빠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신사를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LTE가 1초에 1기가비트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상용화 된다고 뉴스가 떴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그 누구도 LTE 쓰고 있는데 1초에 1기가비트 받아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냐면 1초에 1기가비트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나 혼자만 모든 주파수랑 3시간 자원을 다 몰빵 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드라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은 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제조사. 사실 제조사는 별거 없어요. 통신사랑 다른 건데 일장에 설명드렸던 더 효율적인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삼성, LG, 퀄컴, 화웨이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신 제조 기업입니다. 자, 2장을 정리해볼게요. 이동 통신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중개 장비를 우리는 기지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쓰는 셀룰러 통신은 전체 서비스 영역을 여러 개로 나눠서 주파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서는 한정된 주파수나 시간 같은 통신 자원을 우리가 여러 명한테 동시에 접속시키기 위해서 다중접속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고요. 이 다중접속 기술이 우리 이동통신의 발전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는 이동통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리들한테 돈 받고 지원을,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을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외 갔을 때 이렇게 어댑터 따로 챙기죠. 이거는 나라별로 콘센트의 규격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통일되고 있죠. 옛날에는 전자기기별로 충전기가 모양이 달랐죠. 그 이유는 나라별로, 회사별로 규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해외 갈 때 같은 핸드폰만 있어도 유심만 바꾸면 그대로 통신 LTE 쓸 수 있죠. 이 이유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같은 통신 기술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에서는 전 세계가 같은 기술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로밍을 위해서. 그래서 규격이란 어떤 거냐면 이 통신 시스템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말 그대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LTE 정의 한번 볼까요? 4G 정의 한번 볼까요? 대역폭이 이 정도 나오고 속도가 이 정도 나와야 LTE다라고 누군가 정의를 했어요. 그럼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럼 그렇게 안 왔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써야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규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정하는 건 쉬운데 이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합의해야죠. 누군가는 땅땅땅 정해줘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얘네입니다.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애들이 정해요. 5G는 이러한 걸 만족해야 5G야. 너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3GPP라는 애들이 알았어. 그럼 이러한 기술들을 쓰면은 되겠네. 근데 얘가 인정하면은 이게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제조사가 이 기술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표준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이 표준 회의는 말이 회의지 거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술이 표준에 등록되기만 하면 이 5G를 쓰는 모든 회사들이 내 기술을 쓰니까 그만큼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동통신의 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 많이 나왔으니까 좀 편한 내용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좀 기술적인 내용 말고 우리가 느끼는 원지부터 버지까지 이동통신이 어떤 건지 좀 추억의 방법을 같이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사실 그래서 원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폰을 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많겠죠. 왜냐면 1984년에 성형화돼서 99년에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는 누구는 원지가 끝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휴대전화 값이 너무 비싸서 이용자 수는 1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지는 그냥 이동통신이 이걸 가능하구나 만 보여준 거고 실제로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좀 미미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억하는 건 2G부터죠. 2G는 1996년 제가 태어난 해에 처음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 기능적으로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보낼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전송 속도가 원지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4기가 영화 다운받는데 600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2G는. 이렇게 돼서 사실 2G는 뭔가 영상을 쓰기에 굉장히 부족했죠. 대신 문자 전송을 가능했다. 당시에 2G 가입자가 약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G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정말 제대로 된 상용화된 이동통신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KT는 2G 서비스 종료했고 SKT는 올해 말에 종료할 겁니다. 더 이상 2G폰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3G, 4G가 많이 적응됐고 추억이 2G 광고 하나 볼게요. 유저층의 사이언 광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2G 광고였고요. 자, 3G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3년에 시작됐는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아까 영화 다운받는데 600시간에서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고 3G 혁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영상 통화라는 게 가능해졌네요. 이때부터. 지금 영상 통화 저도 안 하죠. 이때는 굉장히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3G가 스마트폰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3G는 피처폰부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은 3G가 시작된 다음에 발전돼서 3.5G쯤 됐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 핸드폰이 전화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걸로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은 3G 중간에 나와서 3G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억의 영상통화 한번 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4G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LTE는 2011년 시작됐는데 제대로 된 4G는 2013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배신감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LTE가 4G라고 알고 계시죠? LTE는 4G가 아닙니다. LTE는 3.9G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신사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4G는 LTE 어드밴스드 버전인 다음 버전부터 제대로 된 4G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LTE는 아까 본 규격이죠. 4G의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 요즘 정도 150Mbps 정도 받고 있고요. 요즘 최고 LTE는 뭐 1GBps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 아까 말했던 나한테 바꾸는 주파수가 굉장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안테나 여러 개 쓰는 게 도입됐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갑자기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더 이상 핸드폰은 전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서 통화 요금 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옛날에는 통화 문자 하나 요금 돼서 굉장히 아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음성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VoLTE, VoIP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보이스 오버 LTE, 보이스도 LTE, 즉 음성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낸다. 보이스톡처럼. 마찬가지로 음성도 IP, 인터넷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게 4G 시스템입니다. 4G는 더 이상 음성을 위한 망을 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하시죠? 이 All IP라는 게 모든 음성, 문자, 데이터 모든 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한 번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4G는 인터넷을 위한 장비다, 통신을 위한, 통화를 위한 장비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 다중역 서비스들이 바뀌었어요. 즉 이동통신 신호는 서비스의, 제가 설명드린 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다중역 기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바뀌었다. 그에 따라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따라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대니까 기술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통신기술은 서비스에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광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CDM이 어쩌고 써있고요. 여기도 WCDM이라고 써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다중 접속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광고에 넣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대놓고 하고 있어요. 세계 WCDMA 주파수는 2기가. 아까 그 까먹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WCDM이라고 하는 다중 접속 기술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제는 이 다중 접속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동통신의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대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5G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최초 이동통신 기술은 주파수를 분할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 내역을 쓰고 있다. 사실 주파수만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끊기진 않아요. 우리 원진은 말 그대로 전화기입니다. 통화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성통화에는 적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파수를 나누는 데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접속 가능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 이때는 1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2G부터는 갑자기 1000만 명을 서비스해야 되겠죠. 주파수만 나눠서는 1000만 명을 서비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G가 나온 겁니다. 주파수로는 1000만 명을 서비스를 못하니까 이제는 시간을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사용자를 다른 시간에, 이 시간에 너한테 보내고 이 시간에 너한테 보내고 다른 시간에 보내는 게 시간 분할 다중접속 방식이고요. 이게 이 2G의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전송이 시간이 끊기기 때문에 좀 불연속인 쪽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2G 때는 통화가 조금 끊기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G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유럽 쪽 애들이 시간을 썼다면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과 미국은 CDMA를 썼습니다. 이게 여러 아까 말했던 더러도 다른 언어,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에서 다른 코드를 할당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용량도 컸겠죠. 그다음에 통화의 끊김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퀄컴사라는 애가 지원했고 우리나라가 이 CDMA를 세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맨날 CDMA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직 생각나는 거죠? 사실 이 TDMA랑 CDMA가 2G에서 많이 싸우다가 CDMA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완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시리즈는 CDMA 기술이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3G로 가볼게요. 사실 3G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와서 2G랑 3G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죠. 기술적으로 보면 2G랑 3G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3G는 그냥 2G 기술의 연장선이다 라고 기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미국 진영은 3G에서는 CDMA를 좀 더 발전시킨 CDMA 2000이라는 걸 썼고 유럽 애들도 이제는 얘네 CDMA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이거 쓰자. 해서 WCDMA라는 걸 만들어서 각각 3G를 서비스했어요. 근데 WCDMA가 더 넓은 대역폭을 써서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한국, 미국이 만든 CDMA 2000은 사라지고 WCDMA가 3G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쇼는 갑자기 갈아타서 바로 WCDMA를 채택을 해버렸죠. 왜냐면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쓸 수밖에 없었어요. 보면은 2G에서는 유럽은 시간을 나누고 한국은 코드를 나눴습니다. 근데 코드가 좋다 보니까 3G에서는 전부 다 이 CDMA 기술이 활용이 됐고 유럽도 이 한국의 CDMA 기술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결국 대한민국이 이 3G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G로 가볼게요. 3.5G는 뭐냐면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음성화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존의 3G로는 이 용량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 와이브로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 와이브로가 뭐냐면 그래서 갑자기 기존의 CDMA가 좀 힘드니까 새로운 다중접속 기술을 만들어보자 해서 삼성이랑 애틀이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OFDMA라는 걸 도입했어요. 주파수를 촘촘하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생긴 데이터의 폭발 상태를 이 와이브로가 좀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이 똥줄이 탄 거예요. 우리는 CDMA로는 뒤처질 것 같아. 우리도 빨리 LTE를 개발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LTE가 뭘 조립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롱텀 에볼루션. 말 그대로 LTE는 처음에는 굉장히 길게 여유 있게 개발할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와이브로가 나와버리니까 얘가 똥줄이 타서 LTE를 입감 못하게 굉장히 빨리 개발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발하다 보니까 이 와이브로의 기술을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OFDM에 가져오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빵크도 썼죠. 왜냐하면 기술을 팔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3G에서 처음에 유럽은 WCDMA였고 한국은 CDMA 2000을 했는데 한국은 이거는 별로 사라졌고요. 한국이 새로운 와이브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WCDMA에 좀 더 발전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용량을 포함하기 좀 어렵다 해서 LTE를 바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와이브로의 기술을 반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좋죠. 얘네가 우리 기술 쓰는다고 하니까 돈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와이브로를 쓰면은 삼성은 또 좋죠.
우리 기술 쓰니까. 근데 통신사는 어떨까요? 통신사는 와이브를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통신사는 와이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신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WCDMA가 우리나라에 다 먹었다고 했죠. 가입자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와이브로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WCDMA는 우리나라에 3천만 명인데 와이브로는 5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받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와이브로는 음성용만을 안 만들었어요. 아까 보시면 버즈부터는 음성용을 안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성도 인터넷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때는 우리한테 통화 요금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즉 통화 요금을 받아야 우리가 돈을 벌기 때문에 와이브로를 쓰면 우리한테 통화 요금을 뜯어낼 수가 없다. 통신사들이 그래서 와이브로를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통신사들이 안 쓰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에그나 와이파이 이런 데만 쓰는 기술로 와이브로가 전락되게 됐고요. 지금은 아예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이브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고 이 LTE를 만들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와이브로는 YMAX라는 이름을 썼고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LTE가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됐어요. 유럽 애들이 만든 게 결국은 전 세계가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LTE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정확히는 LTE 어드밴스드라고 했죠. 아까 제가 3GPP라는 애들이 이 표준을 정한다 했는데요. 사실 왜 얘네가 정한다 했을 때 얘네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유럽 애들이거든요. 결국은 1G부터 4G까지 오는 치열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쟁에서 얘네가 최종 승리했기 때문에 얘네가 5G까지 다 정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E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갈게요. 근데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LTE 전송速도 빠르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1장에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를 쓰면 됩니다. LTE에서는 최대 64개 정파를 바꿔서 한 번에 1빅까지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4개의 안테나를 써서 최대 4배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4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주파 대역폭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대역폭을 합쳐버려요. 서로 대역폭이 떨어져 있는데 같이 붙은 대역폭처럼 어떻게 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대역폭을 굉장히 늘려버리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전송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LTE가 우리한테 빠른 속도를 전송시킬 수 있게 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쉽죠? 자, 가장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원지는 아날로그 통신, 음성만을 위한 시스템이었고요. 주파수를 나눴습니다. 후지는 디지털 통신인데 이제는 시간을 나누거나 코드를 나누는 TDMA와 CDMA가 썼는데 CDMA가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3G는 CDMA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CDMA가 특히 이제 유럽이 만든 WCDMA가 전 세계를 먹었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데이터가 많아졌죠. 새로운 기술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LTE가 나오게 된 겁니다. LTE는 아까 말했던 OFDM 주파수를 촘촘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송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LTE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더 이상 음성은 이제 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의 진화는 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설명드렸던 다중 접속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통신이 발전해 왔다. 우리는 공대니까 실제로 이동통신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실제로 공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 이제 드디어 5G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5G는 어떤 건가요? 5G가 도대체 뭐길래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뭐 한다고 하고 이번에 일주일 후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연세대랑 KT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 상용망을 보여준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실험실에 참여했고요. 사실 5G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목을 베게 된 걸까요? 5G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 한 절반 정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5G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굉장히 빠른 4G LTE보다 더 빠른 전송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그래서 LTE가 최대 1GBps였다면 5G는 최대 20GBps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G부터 4G까지는 속도가 계속 빨라졌는데 5G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 5G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연 속도, 신호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속도,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송 용량 속도랑 상관이 없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선 지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IoT 같은 굉장히 많은 한 10배 이상 많은 디바이스들에 연결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인터넷을 봐도 어느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기술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사로 이해하기 힘든 다른 기술적 내용으로 5G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 봤을 때, 아까 LA가 표준을 정했죠. 최대 전송 속도는 일단 이론적으로 LTE보다 20배가 빠르대요.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은 LTE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기기 수는 LTE보다 10배가 된대요. 이게 5G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대니까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5G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까 LTE가 64개를 바꿨다면 이제는 256개 전파를 표현할 수 있어서 2의 8생 256이죠? 한 번에 8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징그럽죠. 근데 사실 그래봤자 6비트에서 8비트니까 신호를 6분의 8배만 증가했어요. LTE보다 20배 증가한 속도를 내려면 이제는 이 첫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머지 두 개, 이 두 개가 5G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될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훨씬 더 넓은 대역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파수 대역폭은 한계에 달아서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으로 전파를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해요. 바로 고주파수 대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3GHz 정도 대역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30GHz가 넘는 굉장히 고주파 대역을 한번 사용해보자. 즉 미개척 영역에 진출해보자 라고 하는 게 5G의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새로운 대역폭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전파의 파장이 한 미터 단위였다면 30GHz 정도의 파장은 밀리미터 단위여서 우리가 이거를 밀리미터파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라디오로, 새로운 무선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오 라디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LTE에서는 아까 최대 20MHz의 대역폭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G에서 우리가 밀리미터파를 쓰게 되면 최대 800MHz의 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선이 40배가 증가했어요. 이만큼 우리가 고주파 대역을 가면은 굉장히 넓은 전송 속도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으면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안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물리 상식,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 높으면 전파가 반사, 불절, 회절을 더 많이 겪어요. 그래서 신호가 전파될수록 세기가 빠르게 감소되고 투과력이 약해요. 이 밀리미터 부분의 주파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안테나를 사람이 갖고 있거나 손으로 박으면 통신이 안 돼요. 왜냐면은 투과력이 약해서 우리 몸을 이 전파가 뚫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이 밀리미터 웹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게 뒤에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안테나를 쓰는 거라고 했죠. 안테나 아까 말했지만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안테나도 서로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최소 간격은 파장의 절반 이상의 간격을 안테나끼리 만들어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LTE 주파수는 안테나 파장이 한 1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장의 절반이 5cm. 즉 안테나는 최소 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한 4개 정도가 최대겠죠. 여기다 5cm, 한 20cm짜리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TE가 최대 4개 안테나를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 굉장히 큰 주파수로 가면은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1cm가 되버리고 안테나 최소 간격은 5mm가 되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핸드폰 안에 훨씬 더 많은 안테나를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LTE에서는 안테나 최대 4개였다면 5G에서는 32개의 안테나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송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테나를 많이 쓰게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전파를 그냥 이렇게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라 빔처럼 한 곳으로 집중해서 쏠 수 있게 됩니다. 안테나가 많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 고주파 대역은 신호의 투과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죠. 근데 이 신호를 한 곳에 이렇게 촘촘하게 모아줄 수 있으면 그 약한 투과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신호가 약하니까 너한테만 좀 몰아서 집중해서 준다. 그럼 그거를 보상할 수 있겠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빔을 쏜다는 것은 전파가 퍼지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이성통신의 발전은 다중 접속 기술의 발전과 함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G의 다중 접속 기술은 뭐가 될까 했을 때 서로 다른 빔을 쏴서 이 빔끼리는 집중되는 게 다르니까 간섭이 좀 적겠죠. 이제는 공간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주파수나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원을 우리 5G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5G의 핵심인 다중 접속 기술은 공간 분할 다중 접속이 된다.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장치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다중 접속 기술의 발전으로 본 5G의 모습입니다. 이제 언제부터 5G가 어떻게 많은 사용자들을 서비스하는지 기술적 이해가 되시죠? 정리해 볼게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늘리려면 대역폭을 기존에 없었던 초고주파 대역으로 가서 대역폭을 늘려야 돼요. 근데 초고주파 대역은 전파의 파장이 짧아서 좀 뭔가 투과력이 약하고 신호 세기가 감대가 심해요. 힘들었는데 대신 파장이 줄 만큼 더 많은 안테나를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안테나를 배치하게 되면 전파를 빔처럼 모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밀리미터파의 문제점인 신호 투과력이 낮은 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혼선에 되어서 결국 다중접속 기술,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다중접속 기술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5G를 기술적으로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5G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G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대역에 진입했다라고 해서 뉴 라디오라고 제 제목에 썼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G를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좀 현실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5G를 당장 4월부터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5G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도 섰습니다. 현재 5G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아직은 LTE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스탠더드 언론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LTE와 5G를 같이 쓰는데 LTE가 디폴트고 5G는 그때그때 쓰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당장 다음 삼성폰에 나오는 5G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LTE를 기본으로 쓰다가 5G 신호가 더 좋아 보인다. 그때만 5G에 연결되게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5G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 느낌이 안 들죠. 그만큼 LTE가 끊어지면 5G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뽀짓도 겪었을 거예요. 폰에는 5G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LTE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LTE 초기에 LTE라고 써있는데 속도 굉장히 느려서 실제로는 3G 쓰고 있는 통신사 사기 많이 경험해보셨죠? 그런 게 5G에서도 처음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가 빨리 갈 거예요. 그 이유는 LTE와 5G를 같이 쓰죠. 전파를 동시에 두 개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고 실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2배의 전파가 전력이 사용되는 거고 넓은 대역폭을 쓴다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신호철에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주파수가 넓어지면 그 나이키스트에 비해서 그 2배만큼 샘플링을 해야 되죠. 샘플링을 더 빡세게 해야 되니까 하드웨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만큼 하드웨어가 더 많은 전력을 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안테나를 많이 쓰면은 각각의 안테나가 전력을 쓰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전체 전력도 증가합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게 될 거예요. 5G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를 잘 쓰려면 이 배터리 기술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아직은 지금 우리가 4월에 서비스할 때는 밀리미터파 대역을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이 밀리미터파가 5G의 20Gbps 핵심이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거를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이걸 안 쓰고 요만큼만 다음 지금의 5G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5G는 좀 낮은 대역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4G보다 속도 진짜 빨라졌어 라고 체감 가능한 정도의 변화가 없을 거다. 이 체감 가능 변화가 있으려면 언젠가 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쓰게 돼야만 우리가 정말 빨라졌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의 5G는 그만큼 속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G는 지금 통신사들이 열심히 기지국을 깔고 있어요. 기지국이 있어야 우리가 통신이 되겠죠. 기지국 전국에 깔아야 되는데 한 번에 전국에 모든 걸 깔 수 없으니까 통신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서비스 지역부터 하나하나 기지국을 깔겠다. 결국은 나머지 지역에서 여전히 LTE를 써야 됩니다. 내가 5G 폰에 있지만 5G 기지국이 없어서 LTE를 써야 될 거예요. 지방 사람들은. 또한 도시라고 해도 경남이나 명동 혹은 종합경기장 같은 이런 데 먼저 기지국이 구축 예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 있어도 5G 기지국이 커버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5G의 한계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단족짜리 세계 최초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규격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 LTE 되게 옛날 기술이죠. LTE 규격인 1Gbps 성형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그럼 5G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한참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의 5G는 앞으로의 5G를 위한 초석일 뿐이다. 준비 단계일 뿐이다. 진짜 5G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다음에 완성된 5G는 10년 정도 지나야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5G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끝내면 좀 찝찝하니까 모든 세미나 마지막으로 5G가 바꾼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세미나를 마무리할게요. 사실 댓글 보면 이런 말들 굉장히 많아요. 4G 충분히 빠른데 5G 왜 하냐? 90분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언젠가 유튜브로
8K 비디오를 봤는데 8K 비디오의 데이터 전송량을 고려해보면은 115GBps가 압축이 없다면 필요하게 되죠. 우리가 더 고화질로 갈수록 더 많은 전송 용량이 필요하게 돼요. 즉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넷플릭스는 이걸 압축해서 더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서비스를 1G는 음성, 2G는 문자, 3G는 2차원 사진, 4G는 3차원 영상이라고 쓰는데 5G의 그런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2차원, 3차원 마신 다음은 4차원인 VR 영상으로 갈 수 있겠죠. VR 영상은 3차원에다가 시간까지 있어서 전송 속도가 용량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VR을 제대로 쓰려면 4G가 보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5G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휴대전화는 더 이상 이동통신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5G는 사실 훨씬 더 큰, 훨씬 더 다양한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더 빠르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송 시간이, 지연 시간이 중요하게 돼요. 이 지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언젠가 상용화됐을 때 시속 100km 밟았을 때 4G의 지연 시간이라는 우리가 앞에 장애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시간에 이미 1m 이상을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 반응 시간, 지연 시간이 짧다면 3cm 정도가 움직이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m와 3cm는 사람 한 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 속도, 지연 시간의 차이도 굉장히 5G에서 중요하고요. 이러한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가 로봇으로 원격 수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원격 수술을 하려면 의사가 이렇게 메스를 그었는데 이게 1초 있다 이렇게 그어지면 큰일 나겠죠. 바로 실시간으로 그어져야 될 거예요. 결국은 지연 시간이 낮다는 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버린다. 더 이상 공간의 한계는 인류한테 조금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가 마지막에 좀 올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S1기 신정희 선배님 발표로 가져왔는데 나중에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적용될 거고 모든 계산이 이제는 우리 개인의 단말이 아니라 중앙 처리 장치에서 계산이 되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것만 받게 되는 시대가 어느 정도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전송 용량이, 전송 속도가 필요하겠죠. 결국은 5G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하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5G가 굉장히 많은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댓글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공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인터넷 기사나 통신사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적 관점으로 이동통신을 좀 이해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G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조금 더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직관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고 싶었어요. 예스는 공학으로 5G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정말 기술적 관점으로 나만의 의견과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5G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